예전에 다녔던 회사가 급여도 짠데 너무 힘들게 굴리는 데다가 야간 수당도 안 준다고 못 박아버렸다. 당시 내 나이 25살. 회사 분위기로 봐서는 야근은 당연하다시피 했다. 소위 말하는 블랙 기업이었다. 하지만 야근을 한다는 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라는 사장의 방침도 납득은 됐기에 딱히 불만은 없었다. 내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나는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만들 정도의 기량은 있다. 하여튼 수당도 안 나오는데 야근하는 게 싫어서 스스로 일을 대신해주는, 주기적으로 손봐주지 않으면 바로 정지하는 시스템을 몰래 설치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통해 내 업무의 70% 가까이를 단축시켰다. 그 결과 매일 정시 퇴근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그게 못마땅했던 부장님에게 찍혔다. 딱히 일을 잘한다는 평가도 없던 나를 부장은 이 자식 업무량이 적어서 남들 다 야근하는데 지 혼자 정시 퇴근하네 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근하고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나는 부장에게 너는 매번 할 일이 없어 보인다 라며 점점 일을 추가로 받게 되었다. 물론 야근을 하기는 싫으니까 늘어난 일들도 점점 그 시스템에 적용시켜 처음 업무량의 5배는 늘어났음에도 나는 정시에 퇴근하게 되었다. 그쯤부터 내 평가는 회사 내에서 두 부류로 갈리게 되었다. 한쪽은 엄청 능력 있나 보다 라는 평가, 다른 한쪽은 부장님 라인인데 날로 먹는다거나 남들에게 일을 떠넘긴다거나 하는 평가였다. 어느 날 부장님 라인 사람이 주위 사람들을 끌어들여 내 평가를 깎아내리기 위한 공작을 펼쳤다. 일부러 잘못된 서류를 주거나 하는 등. 나는 그 증거들을 모아 부장님보다 높은 사람에게 불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거의 7할 이상의 사람들이 내게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던 터라 눈치 봐가면서까지 무리해서 이 회사를 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바로 퇴사했다. 뭐 부장 라인 인간들은 축제 분위기였다. 자신들의 힘으로 나를 무찔러내기라도 한 마냥. 내가 책상을 치우고 있으니 희죽희죽거리면서 보고 있었다. 물론 시스템은 누가 만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시간 들여 지울 필요도 없다. 오류 수정 방법 등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냥 둔 채로 나왔다. 부장은 내가 남들의 5배는 더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업무량을 5배나 소화하는 시스템을 노리고 있었는지 그놈이 없어도 그만이지 라고 우습게 보고 있던 듯하다. 그 시스템만 있으면 업무량이 엄청 잘 돌고 자신은 농땡이 피울 수 있으니 손에 넣기만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 이런 시스템이 알아서 다 해주고 보상은 자기가 다 가져갈 수 있으니 부장은 나를 엄청 눈엣가시로 생각했나 보다. 내가 그만둘 때 시스템 자체는 지우지 않았으니 나간 직후에는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일이 잘 돌아갔다고 한다. 하지만 내가 회사를 그만둔 지 몇 개월이 지나자 아무도 손보지 않아 문제가 생긴 시스템이 정지되었다. 내 시스템을 노렸던 부장을 포함한 부서 사람들의 업무는 당연히 마비됐다. 당연히 5배나 되는 일을 고작 몇 명이서 다 해낼 수 있을 리도 없어서 어떻게 좀 해줘! 라며 부장이 울며 매달려왔다. 손으로 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야근 시킨다고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라고 놀려주었다. 그렇게나 사원들에게 야근시켜왔으니까.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부장이 네가 하고 있는 짓은 범죄야! 고소당할 줄 알아! 라고 했는데 퇴직할 때 회사 물건은 다 돌려줬고 업무 시간에 업무를 효율화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진 업무를 해온 거라 법률상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심지어 난 이제 이 인간 부하도 아니다. 그래서 뭐 고소해 보시던가요. 무슨 죄로 고소하시게요? 저는 어떤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니 얼굴이 벌개져 돌아갔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쯤 갑자기 상사가 나를 불러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생각하고 있던 내게 상사는 아무래도 자네가 예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자네가 벌인 짓을 알리겠다고 우리 회사에 밀고 한 놈이 있어. 그 말을 듣고 바로 그게 누군지 예상되었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자네의 우수함을 높이 사고 있고 뭔가 나쁜 짓을 벌였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다만 진상은 파악해야겠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물어오길래 자초지종을 상사에게 그대로 보고했다. 그랬더니 상사가 알겠다. 나머지는 내게 맡겨둬. 라고 화난 얼굴로 말했던 게 기억난다. 참고로 그 상사는 내 직속 상사인데 엄청 머리가 좋은 유능한 상사로 같은 상사여도 그때 부장과는 천지 차이다. 그런 상사가 맡겨달라고 하길래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며 솔직히 좀 두근거렸다.
그 후 얼마간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는데 전 직장에서 친하게 지냈던 동료로부터 한 통의 문자가 왔다. 너한테 못되게 굴던 부장님 잘렸어. 설마 나는 더 자세히 좀 들려달라고 며칠 뒤에 그 친구와 약속을 잡았다. 들어보니 그 부장은 내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 못한 것과 내가 퇴사하도록 밀어붙여 일이 엉망이 된 사실이 사장 귀에 들어간 듯하여 그 책임을 물어 해고당했다고 한다. 근데 그게 벌써 몇 개월 전인데 이제 와서 왜? 라고 물었지만 동료도 그것까지는 모른다 했다. 하지만 그 의문에 대해서는 며칠 후 상사가 해명해 주었다. 내 상사는 예전부터 내 전 직장 사장과 사이가 좋았던 듯한데 이 일을 직접 사장에게 다 알려주었다 한다. 니네 회사에 김 부장이라고 있지? 그 인간 완전히 일이고 뭐고 막 나가는 것 같다더라. 뭐? 그런 얘기는 금시초문인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 좀 해봐. 실은 지금 우리 회사로 이직해온 놈이 원래 너네 회사에 다녔던 놈인데 얘가 또 엄청 일을 잘하고 능력도 대단한 놈이거든. 근데 고작 잘났다는 이유로 그 부장한테 찍혀서 잘렸다더라. 뭐?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 이런 식으로 부장 행실이 다 까발려졌다고 한다. 당연히 사장은 부장에게 직접 자세한 얘기를 캐물었다고 하는데 부장은 마지막까지 그놈 잘못입니다! 라며 내 탓을 했다고 한다. 참고로 부장을 해고한 뒤 예전 직장 사장이 그 친구 좀 우리 회사에 돌려줄 수 없나? 그건 안 되지. 걔는 우리 회사 사람이야. 그래 그럼 너네보다 월급 2배는 더 줘서 데려가겠어. 그럼 난 걔를 승진시키고 말지. 애초에 능력이 그렇게 좋은데 일개 사원이라는 게 이상한 거지. 내가 사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겠어. 아, 그 모자란 부장놈은 왜 그 친구를 자른 거야? 라며 분통해했다고 한다. 기쁘긴 하지만 나는 지금 이 회사가 마음에 들고 전 회사에는 나를 싫어하는 놈들도 많았으니까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다. 그 후 나는 정말로 상사가 사장에게 직접 어필해준 덕에 젊은 나이에 관리직이 되었다. 회사가 실적주의인 것도 한몫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장님 눈앞에서 내가 가진 실력을 아낌없이 드러내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도 보여줬다. 나도 관리직에 오른 이상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로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짜내 실적을 올려갔다. 게다가 전 직장같이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일하는 게 아닌 남들 눈에 띄는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어 미움을 사기는커녕 나를 따라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 내 능력을 질투하거나 하지도 않고 프로젝트 리더로서 모두가 나를 따라주고 성장해주는 모습을 보며 지금의 나는 엄청난 달성감을 느끼고 있다. 신우이의 사이다 썰을 풀어볼까 한다. 나는 형님 남동생의 아내인 입장인데 형님은 항상 내게 잘해주셨다. 며칠 전 유치원생인 조카 2명의 운동회에 갔었는데 부른 적 없는 형님의 시어머니가 온 게 일의 발단이다.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걸 듣긴 했지만 지 멋대로 와서는 자리에 딱 앉아 우리 인사도 무시하나 싶더니 나와 남편에게 당신들은 며느리 남동생이랑 아내인가? 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솔직히 첫인상은 완전 별로였다.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시어머니분께 돌아가시라고 말했지만 도영이 힘내라! 하며 무시했다. 말이 안 통한다. 보는 눈들이 있기도 하고 운동회는 오전 중에 끝나니까 그냥 참는 분위기가 되어 시어머니분은 없는 셈 치고 지나갔다. 운동회가 끝나고 나서는 형님 가족 집 마당에서 바베큐 파티를 할 예정이어서 집에 짐을 내려놓고 마당으로 나왔다. 근데 이미 누가 먼저 와 있었는지 화로에 숯이 든 채로 불이 붙어 있었다. 우와, 벌써 누가 준비해놨나 보네요. 라고 말하며 형님 부부를 보니 둘은 당황하고 있었다. 왜 그러세요? 라고 물으니 형님이 누가 이런 짓을 라고 하며 몸을 떨었다. 형님도 아주버님도 우리 외에는 같이 파티하기로 약속한 사람은 없다고 해서 그럼 누가... 모두 패닉에 빠지고 말았다. 근데 갑자기 응? 뭐야? 왜 벌써 왔어? 운동회 저녁 때까지 하는 거 아니었어? 라고 등 뒤에서 누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돌아보니 거기에 있던 건 아주버님의 형수님이었다. 형수님, 남의 집 마당에서 뭐하고 계세요? 라고 아주버님이 물었더니
오늘 조카 운동회라고 하길래 저녁 때까진 사람이 없을 테니 마당 좀 빌려서 고기 파티나 하려고 친구들을 불렀어. 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다. 예?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멋대로 화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라며 아주버님이 어이없어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서 도구 다 준비해 왔는데 마당에 우연히 화로랑 숯이 있길래 좀 썼을 뿐인데 당신네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다 치우고 씻어놓을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화낼 만한 일이야? 아니 그보다도 왜 이렇게 일찍 온 건데? 아주 적반하장이다. 그러고 나서 마트에서 장을 보러 갔던 아주버님의 형수 친구들이 돌아와서는 뭐야? 미리 허락받았던 거 아니었어? 설마 아무 말도 안 하고 남의 집 마당에서 파티할 셈이었어? 라고 뭐라 하기 시작했다. 완전 난장판이었다. 결국에는 말싸움으로 번져 우리를 앞에 두고 큰 소리로 싸우기 시작했다. 아주버님이 우리 집에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싸우세요! 라며 화냈지만 싸움은 멈추지 않았고 아주버님도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러다 형님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났다. 멋대로 집까지 따라온 것 같았다. 형님은 아주버님의 형수가 멋대로 들어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화나 있는데 아유 모처럼 와준 거니까 그냥 같이 놀면 되잖니. 아이고 참 아가 너는 속이 좁구나 라는 말을 들어 현장은 한층 더 카오스가 되었다. 형님은 눈을 부릅뜨고 닥쳐! 난 당신은 부른 적도 없고 당신도 누굴 부르고 어쩌고 할 권리도 없어! 당장 돌아가! 라며 시어머니께 호통치며 불붙은 숯을 만지고 있던 손을 뿌리쳤다. 시어머니는 처음 보는 형님의 화난 모습에 깜짝 놀랐는지 왜 그러니 며느라가 갑자기 큰 소리 내고 미안하구나 속 좁다 그래서 라며 바로 꼬리를 내렸다. 그러자 형님은 눈을 부릅뜬 채 입꼬리만 올라간 얼굴로 어머님 괜찮아요. 뭐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엄청 속 좁으니까요 라고 말했다. 이어서 시어머니가 반론할 틈도 주지 않고 어머님 참 유감스럽지만 저 엄청 속이 좁은 터라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어머님 드릴 음식 같은 거 하나도 준비해 놓을 생각 없으니까 당장 돌아가 주실래요? 뭐라고요? 당연히 다음도 다다음도 없죠. 당연하잖아요. 왜냐면 저는 엄청 속이 좁아서요. 네? 언제까지냐고요? 그러게요. 아마 둘 중 하나가 죽기 전까지는 그러지 않을까요? 라고 받아쳤다. 며느라가 그런 말 하지 말렴. 앞으로 속이 좁다는 둥 못생겼다는 둥 그런 말 안 할 테니 응? 속이 좁다던가 못생겼다던가 그게 다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어서 그리고 성격이 나쁘다거나 센스가 없다거나였나? 아니 근데 그걸 누구한테 들었니? 영자씨? 아니면 미숙씨? 그 말을 하자 형님은 뚜껑이 열려버렸다. 그딴 말을 이웃 사람들에게 다 떠벌리고 다니셨어요? 말도 안 돼 진짜. 그러자 시어머니가 당황해서는 두 번 다시 안 할게 약속하마. 그니까 과거 일은 다 잊어버리고 용서해주렴 라며 매달려왔다. 형님이 참 많이도 참아왔구나 싶어 나도 동정했다. 그럼 몸 건강히 잘 지내시고 두 번 다시 만날 일은 없어요 라고 말하며 마당에서 쫓아내고 현관문을 잠궜다. 며느라가!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형님은 무시하고 다음 스테이지로 향했다. 참고로 아주버님은 형수를 말리느라 바빠서 이쪽에 난 소란을 모르고 있었다. 형수가 난 잘못한 거 없어. 집 안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화낼 일까지는 아니잖아 라며 변함없이 뻔뻔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자 형님이 끼어들어 적당히 하세요. 마당도 우리 땅이잖아요. 남의 땅에 몰래 들어왔으면 이건 대놓고 불법 침입죄예요 라고 호통쳤다. 친구분은 몰랐다고는 해도 남의 집 마당에 함부로 들어와 죄송합니다. 하다못해 사죄의 의미로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라며 식재료를 내려놓고 사과했다. 하지만 형님은 친구분들은 잘못한 거 없다며 받지 않았고 옆에서는 아주버님의 형수가 뭐가 불법 침입이야. 경찰도 아니면서 유세 떨고 있어 라며 따지고 있었다. 결국 친구분들이 머리를 숙여가며 쪽팔리게 진짜 짜증나 눈을 부릅뜨고 화를 내는 형수를 끌고 나갔다. 난장판이었지만
천만다행인 건 조카가 둘 다 운동회로 지쳤기 때문에 잠들어서 참사를 못 보고 지나갈 수 있었다는 거다. 둘은 집에 들어가 파티 준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파에 누운 순간 잠들어 버렸다. 참고로 형님 부부는 시어머니와 형수가 너무나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 1년 정도 전에 인근 마을로 이사가 집을 짓고 주소를 물어도 그냥 비밀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운동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결국 집을 들켜버려 얼마 전 전화로 조카 유치원 이름을 물어보길래 아무 생각 없이 알려줘 버린 걸 후회하고 있었다. 형님은 그 후 아주버님께 그 인간들 또 오는 거 아니야? 라며 한탄했는데 아주버님이 그때는 내가 쫓아낼 거고 뭐하면 연도 끊어버릴 거야 라고 말했지만 형님은 조금 못마땅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미안해. 우리 가족들 때문에 항상 힘들게 만들어서. 그야 아까 같은 일 겪고 나면 주눅들겠지? 라며 아주버님은 형님의 눈치를 봤다. 그러자 형님이 누가 주눅들었다 그래. 그냥 지금까지의 울분을 다 토해낸 거라 완전 통쾌한데? 응? 그럼 왜 이렇게 못마땅한 얼굴을 하고 있어? 시어머니랑 당신 형수한테 불붙은 숯을 못 던진 게 좀 한스러워서 라고 말하길래 나는 옆에서 듣다가 터져버렸다. 형님은 그 일로 얼마간 후회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내 입장에선 그런 혼란 속에서 시어머니를 무찌른 형님 모습은 완전 사이다였다. 몇 년 전 친구가 소중히 여기는 굿즈를 아내가 다 팔아버려서 다시 사내라고 할 거라며 내게 구원 요청을 보내왔다. 아무리 그래도 마음대로 팔아치우는 건 좀 아니다 싶어 바로 뛰어갔는데 아내분 말을 듣고 혼란에 빠졌다. 일단 남편이 생활비를 10원도 안 내니까 팔아치우고 생활비로 보탰어요. 라길래 뭔가 이상하다 싶었다. 요즘이야 부부가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는 게 딱히 이상한 건 아니다. 하지만 아내분의 말이 좀 걸리고 친구 말도 이해는 가니까 조금 더 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했다. 아내분은 생활비 안 보태면 진짜 싹 다 팔아버릴 거라고 하니까 할 수 있으면 해보던가 라고 하길래 팔았어요. 라고 하니 친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잖아. 하지만 아내분은 몰라 라는 한마디로 받아쳤다. 친구에게 왜 생활비를 안 냈냐고 물으니 아내가 돈도 더 많이 벌고 그걸로 충분히 살만한데 굳이 내가 낼 필요 없잖아 라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해왔다. 처음엔 혼란스러웠지만 이쯤부터는 아내분 논리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는데 그 뒤에 튀어나온 말은 아주 충격의 연속이었다. 친구는 주택자금 대출에 한 푼도 안 보탰고 전부 다 아내분이 내왔다고 한다. 친구가 말하길 처음에 3천만 원은 냈으니까 달마다 내는 돈은 안 내도 좋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내분은 계약금은 저도 2천만 원 냈죠. 1,000만 원 더 냈으니 반년 동안은 안 내도 좋다고 합의 본 건데 남편은 5년 동안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라고 한다. 이건 아내분 말이 맞지. 심지어 친구는 공과금도 한 푼을 안 낸다고 하는데 나는 애초에 공과금 쓰지도 않아. 쓰고 있는 건 거진 다 당신이잖아. 공과금 써서 만든 밥을 먹고 빨래한 옷도 입고 차갑게 해둔 맥주도 먹고 청소된 방에서 생활하고 있잖아. 근데 실제로 쓴 건 당신이잖아. 그래, 그걸 써서 만든 것들을 당신이 다 소비하고 있다는 말이잖아 지금. 게다가 식비도 한 푼 안 내는 주제에 간식 없다고 징징대면서 냉장고에 있는 거 함부로 먹지 마. 밥 만들고 식비 내겠다고 한 건 당신이잖아. 생활비라도 내면 아무 소리도 안 하지. 본인 간식비 정도는 본인이 내. 둘의 대화를 계속 듣고 있었는데 이건 무조건 친구가 이상한 게 맞다. 이 외에도 아내분은 하루하루 울분이 꽤나 쌓여 있었는지 친구가 생필품 하나 안 사면서 잔소리만 한다는 등 연이어 푸념을 늘어놓았다. 그에 맞서 친구는 핸드폰비는 자기가 내고 있고 점심도 자기 돈으로 사 먹는 데다가 게임에 과금하는 것도 직접 내고 있다고 뻔뻔하게 말하는데 나는 어이가 없었다. 아무리 친구라지만 이렇게 상식 밖의 사고를 한다는 건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좀 깼다. 친구는 나한테 언짢은 표정으로 아니 A랑 B는 점심이나 담배 같은 건 집사람한테 받은 용돈으로 쓰고 있고 회식 때마다 5만 원씩 받는데 나는 싹 다 내가 내고 있어. 용돈 받은 적도 없고 라며 불만을 토로한다. 듣고 있던 아내분은 남편 사고방식이 너무 상식 밖이라서 정신이 나갈 것 같다고 하길래
일단 다른 방으로 보내드렸다. 그리고 나서 일반적으로 용돈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설명하고 이해시켰다. 그 후 다시 둘을 붙여놨더니 그래도 집사람이 돈 더 많이 번다고. 아예 대화가 성립이 안 된다. 이건 좀 큰일 났다 싶어 다음날 회사 동료랑 상사에게 부탁해 너가 이상한 거 라고 설득하여 겨우 납득시킬 수 있었다. 참고로 계속 참고 있다가 화나서 굿즈를 팔아버린 원인은 친구의 낭비벽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애가 태어날 때나 미래를 위해서 저축은 하고 있겠지 싶었는데 얼마나 모았냐고 물어보니 200만 원 정도? 많이 모았지? 라고 웃으며 말했다고 한다. 이 둘은 유치원 때부터 알고 지냈고 아내분이 2살 연상의 어른스럽다. 그래서 남편 쪽이 보살핌을 받는 게 당연하다시피 되어 있었다. 누가 보면 부부가 아니라 완전 엄마 같은 느낌이었다. 이 친구를 사회인이 되어서 다시 만났을 때는 여유 있는 성격이다 싶었는데 그 여유는 다 아내의 뒷바라지의 결과였다. 아내분도 계속 참고 있다가 빚이나 공과금 좀 내라고 해도 아 왜? 당신이 우선 좀 내! 라고 마치 부부 재산은 공유 재산이니까 누가 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했다. 그런데도 슬슬 애나 가질까 하는 얘기나 하면서 뭔가 엄청 비싸 보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사길래 걱정이 돼요. 돈 괜찮은 거야? 제대로 모으고 있어? 라고 물었다고 한다. 그랬더니 제대로 모으고 있어. 꽤 많이 모았는데? 하지만 씀씀이가 너무 해픈 것 같아 아무래도 걱정이 돼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모았는지 알려줘. 라고 물었더니 200만 원 정도? 많이 모았지? 라는 말이 돌아오자 결국 이 친구는 자기가 번 돈은 다 자기가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애가 생기면 아내가 일을 못하게 된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애가 생기면 아내가 일을 못하니까 너가 부양해야 한다고 말하니 응? 내가 왜? 라고 말하길래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그래서 그럼 아내분이 일을 못하는 동안 뭘로 생활할 건데? 라고 물으니 몰라. 아내한테 물어보든가. 돈 내고 있는 건 아내잖아. 자기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듯한 말이나 해댄다. 내 친구가 이 정도로 멍청할 줄은 몰랐기에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참고로 친구는 팔려버린 굿즈에 대해서 10년 후에 가치가 1억 원까지 뛸 거였으니까 물어내! 라고 주장했지만 말이 돼? 다 합쳐서 100만 원도 안 했어! 라는 말을 듣고 주저앉았다. 일단 아내분이 이런 친구랑 앞으로 가정을 꾸릴 수는 없으니 이혼도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을 꺼내자 친구도 쫄고 말았다. 구야 당연하다. 결혼했는데 생활비도 안 내지 애가 생겨도 돈을 안 줄 거라 하는데 누가 안 그럴까?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설득해서 친구는 모든 급여를 아내분에게 맡기겠다는 각서를 쓰는 걸로 겨우 이혼은 면하게 되었다. 그 후 친구 용돈은 달 5만 원에 점심 나가서 사 먹지도 못해 라고 한탄했는데 사정을 알고 있는 상사와 동료들이 그냥 지금까지 네가 너무 비정상이었던 거야. 오히려 이혼 안 한 네 아내한테 감사한 줄 알아. 그래. 만약 네가 그렇게 예전 같은 생활을 하고 있으면 아내한테 버려지고 나서 하든가. 아, 근데 그렇게 되면 너 혼자서 식비, 공과금, 빚 싹 다 혼자 떠안아야 되니까 외식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겠네. 라고 협박하고 있었다. 나도 거기에 덧붙여 그따구로 살았어도 도시락까지 만들어주는 아내분한테 죽을 힘을 다해 잘해줘라. 라고 한마디 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마트에 갔다가 아내분과 마주쳤다. 아내분은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라고 내게 머리를 숙여가며 감사를 표했다. 그날 친구가 딱 나를 부르길래 친구와 합세해서 자기를 비난이라도 하려나 보다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얘기를 듣더니 친구인 남편에게 한마디 해줘서 정말 기뻤다고 한다. 내가 그 뒤로는 어때요? 좀 바뀌었나요? 라고 물으니 나나 직장 사람들 덕분에 자신의 사고방식이 이상했다는 걸 알아차렸는지 남편 급여도 아내분이 다 관리하게 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지금은 정말로 임신해서 얼마 전에 남편에게 앞으로 아이한테 돈이 얼마나 들지 계산해서 알려준 결과 아이 앞으로 통장을 만들어 자기가 모아뒀던 200만 원을 바로 옮겨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나는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헤어졌다. 처음엔 머리가 어떻게 됐나 싶었지만 아무래도 친구는 새로 태어난 듯해서
참 다행이다. 친구랑 자주 가는 분식점에서 일어난 사건. 그 식당은 분식을 유달리 좋아하는 식당 주인이 약 5년 전에 회사를 퇴사하고 개업한 식당이다. 개업하고 1년 정도 되었을 때 식당 리뷰가 가격도 싸고 맛도 최고 라며 평판이 좋았고, 친구랑 그 식당을 자주 가기 시작한 것도 그 시기였다. 식당 사장님은 인상도 좋고 성격도 좋으신 분 같았다. 나랑 친구는 항상 라면과 볶음밥 세트를 시켜서 먹었는데, 그날은 월급 전날이라 돈도 거의 없어서 라면만 시켰다. 그런데 나온 음식은 라면과 볶음밥 세트가 나온 것이다. 저기 사장님, 주문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하니까 항상 볶음밥 세트를 시키셔서 그냥 생각 않고 만들었네요. 이왕 만든 거니까 드시고 가세요. 버리기도 그러니 그냥 드세요. 볶음밥은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평상시처럼 맛있게 먹었다. 그 뒤로도 월급 전날에는 형편이 많이 안 좋아서 라면만 시키곤 했는데, 사장님은 항상 볶음밥 세트를 내주셨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또 실수로 세트 주문으로 착각했네요. 라고 하시며 라면값만 받으셨다. 정말이지 이 식당은 음식도 맛있었지만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이었다. 그날도 늘 그랬듯이 친구와 함께 그 식당에 가서 라면을 시켜서 먹고 있었는데, 딱 봐도 양아치로 보이는 남자가 젊은 여성이랑 같이 식당에 들어왔다. 그들이 자리에 앉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양아치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알바생을 불렀다. 야, 거기 알바! 너 잠깐 이리 와봐! 네,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야, 여기 좀 봐봐! 죄송합니다. 물기가 묻어 있었나 봅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물수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뭐? 물수건? 젖은 데를 또 물수건으로 닦겠다는 거냐? 이게 진짜... 야, 이 바지는 말이야, 네가 평생을 벌어도 살 수 없는 그런 명품이야. 그런 명품 바지에 소독약 냄새나는 물을 흘려놓고 말이야, 얼룩지면 네가 물어낼 거냐? 보아하니 알바생이 가져다 놓은 물컵 표면에 생긴 물방울이 테이블에 묻어서 그 물이 양아치 바지에 떨어진 모양이었다. 양아치는 더 오버해서 소리 지르고 협박을 하니 알바생은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떨고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주방으로 달려가서 마른 수건을 들고 나왔다. 야! 이걸로 닦으면 문제가 해결되냐? 어? 이게 진짜 장난하네! 그냥 물이 조금 묻었을 뿐인데 저렇게 난리칠 정도의 일인가 싶어서 친구랑 나는 어이없어 했고, 양아치는 같이 온 여자 앞에서 뭔가 센 척을 하고 싶었던 건지 계속 소리 지르면서 난리쳤고, 알바생은 겁을 먹고 울기 시작했다. 보고 있자니 야! 너랑 말할 것도 없다. 여기 사장 나오라고 해! 라고 할 꼬락선이었다. 알바생은 주방으로 식당 주인을 부르러 들어갔다. 잠시 후에 식당 주인이 주방에서 나와 양아치한테 허리를 굽히면서 아이고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 이야기 듣고 나왔습니다. 세탁비를 드릴 테니 오늘 일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5만 원을 주면서 머리 숙여 사과를 했다. 지금 장난하시오? 겨우 5만 원으로 내 바지가 세탁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요? 나 진짜 이 식당엔 웃기는 사람들만 모여있네. 이 바지가 그냥 평범한 바지로 보이시나? 이런 변두리 동네 세탁소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바지가 아니란 말이야! 라며 계속 소리만 질러댔다. 그러더니 그 양아치가 말하길, 내가 말이야 흑룡파 조직원이거든? 라고 했고, 조폭이 아니라도 그냥 들어도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흑룡파 이름을 들먹이자 가게 안이 떠들썩해지기 시작했다. 어떤 손님은 음식값을 테이블에 두고 양아치를 피해서 식사 도중에 나가기도 했다. 나라도 경찰에 신고할까 했는데 흑룡파 조직원이라고 하니까 겁도 났고, 괜히 신고했다가 뭔 짓을 당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는데, 양아치는 다른 테이블을 발로 차고 다니면서 식당 주인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어이 사장 양반, 내가 지금이라도 조직에 전화하면 우리 애들이 당장 날라가, 알아? 그럼 이 식당을 그냥 가만히 두겠어? 순식간에 문 닫게 하는 수가 있어! 아이고, 그러시면 제가 진짜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해드려야 용서를 해주시겠습니까? 드라이 클리닝도
이런 변두리 동네 말고 강남에 있는 특수 드라이 클리닝 하는 그런 데다가 맡겨야 하니까 일단 50만 원에. 이 식당 서비스가 나빠서 내가 무진장 기분이 더러워졌거든? 손해배상 청구해서 50만 원 더 얹어서 내놓으면 용서해줄게. 그거 못 주겠다고 하면 지금 당장 애들 풀어서 오늘로 이 가게 문 닫게 해주지. 아이고 손님, 제발 좀 봐주십시오. 같이 온 여자는 맞아 하며 맞장구를 치면서 담배를 피기 시작했다. 저기 손님, 식당에서 담배를 피시면 과태료를... 라고 사장님 말하니까 여자가 진짜 웃겨? 여기서 내가 담배 피우는 게 싫으면 빨리 이 사람이 말한 대로 돈 주면 될 거 아니야. 돈을 줘야 나갈 거 아니야? 고 말하면서 물컵에다가 단백질을 털어냈다. 사장은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한숨을 내쉬며 알겠습니다 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에 들어가서 현금 갖고 나오겠습니다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양아치는 이제야 겨우 알아먹으셨네. 얼른 가서 돈이나 갖고 오시지 라고 말하며 깔깔거렸다. 이봐 사장, 혹시라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쓸데없는 짓 했다가는 알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애들이 여기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 순식간이다! 라며 협박을 했고 사장님은 신고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양아치는 에휴, 괜히 시간만 낭비했네 라며 다시 앉았고 여자는 양아치에게 담배를 건네고 불을 붙이면서 별거 아니네 하고 낄낄거렸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사람이 저렇게 당하는 걸 보고만 있자니 안쓰러웠다. 그러고 2분 정도 지나자 남자 몇 명이 뛰어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뭐지? 하고 입구 쪽을 쳐다보니 4-5명 정도인데 딱 봐도 찐 조폭 같은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양아치랑 여자를 보더니 이 자식 본 적이 없는데 누구야 이놈은? 하며 그 둘을 잡아서 끌어냈고 양아치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검은색 차에 강제로 태웠다. 흑룡파 막내 같은 남자가 형님 이거요! 이년놈들 자리에 있던 물컵입니다 라며 담뱃재가 들어있는 물컵을 보스 같은 남자에게 건네주었다. 이게 뭐냐! 언제부터 담뱃물이 음료수로 돼버렸냐? 라며 보스가 무서운 말투로 양아치에게 물었다. 그러자 양아치는 아이고 그건 제가 아니라 이 여자가 한 겁니다 라며 손가락으로 여자를 가리켰다. 야 이 자식아! 이거 진짜 양아치네! 감히 날 배신해! 라며 여자는 소리쳤다. 야 시끄러! 됐고 나중에 니들이 이거 원샷하는 거다! 라며 보스는 무서운 얼굴로 말했다. 밖이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욕하는 소리와 벤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떠나자 주방 안에 있었던 식당 주인이 나와서 어라? 아까 그 손님들은 어디로 갔지? 라며 식당 안을 두리번거리며 손에는 지폐를 들고 그들을 찾는 척을 하고 있었다. 그때 어떤 손님이 와서 사장님, 오늘 진짜 운이 좋았어요. 글쎄, 사장님이 돈 가지러 들어간 사이에 찐 조폭들이 와서 그 양아치 커플 끌고 갔거든요. 라며 가게에 있었던 일을 식당 주인한테 얘기했다.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어떤 분들이 데려가 주셨군요. 아이고, 진짜 이제야 살 것 같네요. 라며 식당 주인은 말했지만 내가 보기엔 뭔가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식당 주인은 손님 여러분, 식사 중 불편을 드려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라며 식당에 있는 손님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를 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사장님도 놀라셨죠? 라며 난 대충 얼버무리며 말했다. 그리고 식당 주인은 손님들에게 미안하다며 음식값을 받지 않겠다고 했고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식당을 나온 우리는 저 사장님 겉보기와는 완전 다른데? 진짜 깜짝같이 속았어. 우리는 식당 주인 이야기로 한창 열을 올렸다. 그러곤 친구가 아까 그 양아치 커플 말이야. 이빨 다 털렸거나 어디 몇 군데 부러져서 반불교 되는 거 아니야? 우린 농담처럼 말했지만 흑룡파는 자기네 조직 이름을 대면서 건달짓하는 양아치들을 뒤도 새도 모르게 처리한다고 들었다. 양아치가 흑룡파 조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식당 주인을 겁박하며 삥뜯기를 한 건데 마침 그 식당은
흥룡파가 뒤를 봐주고 있던 거였다. 식당 주인은 돈 가지러 들어간다고 하면서 흥룡파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다. 그 양아치는 흥룡파를 팔며 양아치 짓을 했으니 아마도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될 것이다. 그 양아치 커플이 어떻게 되든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진짜로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니 좀 섬뜩해졌다. 그 식당 주인은 착하고 순한 사람으로만 보였는데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의외였다.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사건이었다.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게 된 이야기. 나와 남친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였고 각자 다른 대학에 가서도 우린 잘 사귀고 있었다. 우리가 대학 졸업할 때가 취업난으로 다들 힘들어하는 시기였지만 남친과 나는 무난히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다. 취업하고 몇 년 후 적금도 들고 생활 면에서도 좋아져서 우린 결혼을 하기로 했다. 우리 집은 그냥 평범한 시골이고 남친 집도 시골은 시골인데 우리 시골집보다 더 심한 깡촌이었다. 남친네 동네는 통틀어서 8가구만 살고 있었다. 결혼하면 이런 깡촌에서 살아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니 솔직히 불안하긴 했지만 남친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셨고 이런 시골에 시집을 와준다니 고맙구나. 진짜 잘해줄게. 걱정 같은 거 하지 말고 뭐든지 말하렴 하시며 진심으로 반겨주셨고 이런 분들이랑 지낸다면 나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남친 가족은 부모님과 조부모님, 둘째 남동생, 셋째 남동생, 여동생, 남친 이렇게 대가족이었다. 남친 부모님은 농사는 우리 때까지만 하기로 했고 결혼하면 이 주위에 니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집 짓고 잘 꾸며서 둘이서 살아도 좋단다 하시며 호쾌하게 웃으셨다. 나는 화장실에 잠깐 다녀오겠다며 일어서는데 남친 할머니가 아이고 세상 맘 편한 소리 하고 있구나 니들이 라며 일부러 나 들으라고 크게 말씀하시고 혀를 차는 소리까지 들렸다. 뭐야? 하며 난 놀라서 뒤돌아봤는데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라며 남친 아버지가 말하니 할머니는 그냥 흘겨보며 입을 다무셨다. 나도 가끔 별 생각 없이 말을 내뱉을 때도 있는데 노인분들도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남친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쳤다. 너무 크게 다쳐서 장애인 수첩을 배부받을 정도였다. 하지만 남친은 불행 중 다행으로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 의사 선생님도 재활치료를 열심히 해나가면 완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남친 가족들은 뭔가 작은 소리로 쑥덕거렸는데 아이고 우리 집 장남인데 장애인이라니 저런 몸으로 어떻게 대를 잇게 하겠어. 지금은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쟤 빼고 우리끼리 정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남친 병실에 계속 다니면서 병간호를 하고 있었고 가끔 둘째 남동생이 왔는데 형수님 피곤하죠? 제가 어깨랑 다리 좀 풀어드릴게요. 제가 안마는 끝내주게 하거든요. 가끔은 이렇게 다리를 주물러 놔야 혈액순환도 잘 되고 안 부어요. 그러면서 무작정 안마를 하려 했다. 어깨를 만지면서 은근슬쩍 다른 곳도 터치를 하는데 아우 진짜 소름 끼치고 견딜 수 없이 싫었지만 남친 가족이고 지금은 남친 집이 완전 비상사태급이라서 그냥 지나가기로 했다. 이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딱 잘라 말하니 그 뒤로는 더 이상 치근덕거리지 않았다. 며칠 후에는 셋째 남동생이 병원에 왔는데 한술 더 떠서 대놓고 성추행을 했다. 셋째 남동생은 은근슬쩍 팔을 뻗으면서 가슴이나 허벅지를 만지곤 했다. 남친이 그걸 보고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당장 꺼지라고 하니까 부르퉁한 얼굴을 하고는 나가버렸고 그 뒤로는 병원에 오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 남친 여동생한테 카톡이 왔다. 전화번호나 카톡 아이디를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연락했지? 라며 카톡을 봤는데 남동생 카톡에 있는 연락처 보고 톡했어요. 언제 언니랑 둘이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세요? 라는 내용이었다. 아니 왜 갑자기?
연락할 수도 있지 싶었지만 그래도 남친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연락을 받으니 좀 의아했다. 카톡 연락은 어머님하고만 하고 있었는데 근데 왜 남친 남동생에게 여동생까지 내 연락처를 갖고 있는 거지? 여동생은 남친하고 만날 때 몇 번 같이 보기도 했었는데 남동생들하고는 달리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었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는데 지금부터 제가 좀 황당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 제발 저희 오빠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는 말로 시작했고 차분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남친 조부모님은 무조건 장남이 제일이라며 장남 위주로 살아오신 분들이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무조건 나를 집안에 들여서 같이 살게 하고 남친과 나한테 농사를 맡기게 할 계획이라고 하신다. 남친 부모님이 그건 아니라고 해도 막무가내라고 하신다. 아버님 때에 농사를 그만두게 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으셨던 거였다. 남친 집안의 실권은 조부모님이 갖고 계셨고 남친 부모님은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으셨다고 한다. 요즘 젊은 애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시대도 아니고 하며 조부모님도 납득을 하실 줄 알고 아버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남친 사고로 인해 조부모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건 알겠는데 그 뒷얘기가 너무 어이없고 황당했다. 신체 장애를 갖게 된 남친한테 농산일이랑 집안을 맡길 수 없다고 하신 것까지는 이해를 했다. 그런데 농산일과 집안을 맡길 사람을 정하려면 며느리도 반드시 있어야 하니까 다른 사람 데리고 오고 할 것 없이 나랑 동생들 중 한 명이랑 결혼을 시키겠다는 거다. 둘째가 싫으면 셋째랑 하면 된다. 그렇게 맞춰서 지내다 보면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냥 아무 말 말고 나랑 결혼시켜서 얼른 농산일과 집안일 거들게 하라고 했다고 한다. 남친 부모님은 처음에는 요즘이 어디 그런 시대입니까? 요즘 시대에 그런 일이 통한다고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라며 조부모님 설득을 하긴 했지만 조부모님 뜻을 거역해본 적이 없는 부모님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완전 깨져서 더 이상 말도 꺼내지도 못했다고 한다. 남친 조부모님은 아이고 이놈들아 그냥 일 저질러라 라며 남동생들을 부추겼고 그런 남동생들은 세상의 모든 여자들은 다 내 거다 라는 미친 생각으로 나한테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다. 남친 어머니는 그들과 달리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진짜 이건 아닌데 이건 진짜 우리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건데 라고 고민을 한 어머님은 여동생한테 다 얘기를 했고 여동생도 얘기 듣고 황당해서 나에게 톡한 거라고 했다. 난 여동생 말을 다 듣고 나니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아니 진짜 저 집 사람들은 무슨 조선시대에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름이 끼쳤다. 아니 진짜 가족 욕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남친 다쳤다고 남친을 버리고 남동생 중 아무나 골라서 결혼을 하라니 그게 말이야 방구야?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네요. 난 절대 그렇게 못하거든요. 라고 하니 여동생도 미안하다고 안 하셔도 돼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도 못할 테니까요.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드릴게요. 그 일을 알게 된 남친도 어이없어 했고 남친과 나는 가족들 모르게 전입신고를 했고 회사에도 얘기해서 부산지사로 전근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나씩 처리를 하고 남친은 부산지사로 전근을 가게 되었다. 남친 회사는 IT 직종에 컴퓨터로만 하는 일이어서 아직까지 제대로 걷지 못하는 남친이어도 가능한 일이고 생각했던 것보다 별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었다. 시간이 지나고 남친은 먼저 부산으로 이사를 했고 나도 뒤따라갈 준비를 하면서 안심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둘째 남동생이 자기 친구 2명을 데리고 무작정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찾아왔다. 남동생은 자기 친구들한테 내가 자기를 꼬셔서 있는 대로 다 빼먹고 뻥 찼다며 맘대로 해도 된다고 했다. 야 꽃뱀! 좋은 말 할 때 얼른 나와라! 너 집에 있는 거 다 알고 왔거든? 얼른 나와서 이분한테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라! 지금 나오면 용서해준다! 계속 버티고 안 나오면 불질러 버릴 거야! 그들은 완전 취한 상태였고 2시간이나 집 앞에서 난리를 쳤다.
아파트 옆집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여동생한테 도와달라고 카톡도 보냈다. 여동생은 연락을 받고 자기 아는 사람을 보냈다고 했고 그 사람이 와서 동생과 친구들을 쫓아내서 겨우 조용해졌다. 둘째 남동생과 그 친구들은 그대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정말 어이없게 그들은 경찰서에서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국회의원 이름을 대면서 의시됐고 그 일이 SNS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물론 그 국회의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이였다. 남친네 가족들은 그 일이 SNS에서 퍼지게 되자 동네에서도 욕을 먹게 됐고 제대로 망신을 당한 것 같았다. 그런 망신을 당하고 나니 그제서야 남친 아버지는 심각성을 깨닫고 둘째와 셋째 남동생을 엄하게 꼬지졌고 남친 어머니가 이렇게는 못 산다며 눈물로 호소를 했고 결혼하고 30년이 지나서야 겨우 조부모님한테서 독립을 하기로 했다. 조부모님도 모든 걸 알고 나서는 히스테리도 더 심해졌고 집안 상황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여동생도 그 집을 나오게 됐다. 그 후 남친과 여동생, 나 이렇게 셋이 힘을 모아서 남친 부모님을 조부모님 몰래 그 집에서 탈출시켰다. 셋째 남동생도 사태 파악을 하고 부모님을 따라 나왔다. 둘째 남동생은 지금도 조부모와 함께 본가에서 여전히 여자를 만나는 상상만 하며 지내고 있다고 한다. 남친은 재활을 열심히 한 덕분에 지금은 거의 장애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좋아졌다. 가끔 피곤이 쌓이거나 하면 목발로 지탱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정말로 많이 건강해졌다. 셋째 남동생은 부모님과 같이 지내며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아무리 개과천선했다고는 하나 혹시라도 방심하면 다시 옛날처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부모님은 항상 셋째를 지켜보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별탈 없이 지내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심한가 싶기도 하지만 둘째 남동생은 저대로 농사나 지으면서 죽을 때까지 조부모님과 같이 그 시골에서 나오지 말고 지내라고 하나님 부처님께 빌고 있다. 난 아기를 낳고 나서 바로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구박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임신을 했을 때부터 손자를 돌봐주고 싶다라며 시댁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다. 남편은 언젠가는 단독 주택을 지어서 살고 싶다고 했고 당분간 엄마랑 같이 살면서 우리 돈 좀 모으자 라며 내가 싫다고 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게 됐다. 시댁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있었고 시아버님은 옛날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시댁에 살면서 월세를 안 내는 대신에 식비를 우리한테 내라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고 그 시기에 남편은 지방으로 단신 부임을 가게 되었다. 나와 아들은 남편 없이 시댁에서 계속 지내게 되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부터 시어머니는 일일이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다. 넌 어쩜 그렇게 뭘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니? 아무래도 며느리를 잘못 들여놓은 것 같다. 라며 매번 싫은 티를 내셨다. 엄마, 새언니 보니까 너무 금뜨고 게을려. 엄마가 따끔하게 야단쳐서 꽉 잡아놔야 할 것 같아. 라며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부추겼고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간섭하며 한시도 나를 가만두지 않았다. 난 견딜 수 없이 힘들어서 남편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는데 남편은 우리 집 살 때까지 좀만 참자 는 식으로 매번 똑같은 말만 했고 그 뒤로도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다. 어느 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나한테서 아들을 떼어놓고는 청소에 빨래에 식사 준비까지 전부 시켰다. 예, 뭐니? 이 돼지 먹이 같은 요리는? 이런 그지 같은 음식 싸구려 먹이고 식비는 빼돌리고 있는 거 아니니? 라며 내가 만든 음식을 싱크대에 그대로 다 버렸다. 아들이 울기 시작했고 울음이 멈추지 않자 시어머니는 아들을 나에게 떠밀면서 아! 너무 시끄럽다 얘! 밖에 데리고 나가서 그치게 하고 와라! 라며 우리를 밖으로 내쫓았다.
애가 그치면 바로 돌아와서 저녁 다시 하거라! 라고 했고 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아들을 업고서 남편한테 울면서 전화해서 모든 걸 다 말했다. 아니 진짜 답답하네. 거의 공짜로 살고 있는데 음식도 좀 맛있게 하고 그걸 못해? 엄마 비위도 못 맞춰? 라며 전화를 빨리 끊으려고만 했다. 근데 이렇게만 있다고 집 살 돈이... 그럼 너도 돈 좀 벌어! 너 바보냐? 하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게 됐는지 생각해봤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해답을 찾지 못한 채 한강 근처로 들어섰다. 아들은 계속해서 울어댔고 난 슬프다는 생각을 넘어서 멍해진 상태로 무작정 한강 다리를 걸었다. 이대로 아들이랑 같이 한강에 뛰어내리면 좀 편해질까? 라고 생각하며 다리를 올려 난간에 걸친 순간 갑자기 아들이 손발을 파닥파닥거리며 캬르륵 캬르륵 웃기 시작했다. 아니 무슨 일이지? 왜 갑자기 웃는 거지? 하며 주위를 둘러보다 하늘에 있는 구름을 보니 옛날에 돌아가신 외할머니 얼굴이 보이는 것이었다. 외할머니는 아주 평온하게 나를 보고 웃으며 아가, 이 외할머니는 항상 네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내거라 라며 울던 나를 항상 달래주셨던 옛날 그 모습이 보였다. 그래, 할머니가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거야. 다시 용기를 내자 라고 다짐을 하니 뭔가 힘이 솟아났다. 나는 울음을 그친 아들을 데리고 마켓에 가서 식재료를 대량으로 사서 집으로 갔다. 나는 바로 저녁 식사를 다시 만들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뭐 그냥 그러네 라고 말하면서 다 먹어치웠다. 그날 이후로 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매일매일 맛있는 식사를 해주었고 그들은 맛있다면서 잘 먹었다. 언젠가부터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구박이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쭉 같이 살면 좋겠네 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남편이 내가 아들한테는 말해둘게. 걔가 우리를 엄청 끔찍하게 생각하잖니? 내가 말하면 들을 거다. 아, 네.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라며 자신만만하게 시어머니는 말했고 난 살짝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디다 돈을 다 쓴 거야? 라고 흥분하며 남편이 집에 돌아왔다. 남편은 나에게 통장 내역을 보여주면서 엄청 화를 냈다. 나는 기어코 때가 왔구나 싶었다. 어디에 쓴 거냐니? 가족들 식비에 다 썼지. 나는 지금까지 사용한 영수증과 가계부를 남편한테 보여줬다. 가계부에서 지금까지 사용한 식비 내역을 다 기록해뒀다. 이건 모두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사용한 식비예요. 남편은 그것을 보고는 놀란 눈치였다. 영수증에는 고급 국내산 송이버섯, 랍스터, 국산 장어, 최고급 한우 등등 고급 식재료 내역이 적혀 있었다. 게다가 주문해야만 사서 먹을 수 있는 고급 쿠키까지. 고급 와인 등등 시어머니와 시누이한테 6개월 동안 들어간 식비가 무려 2천만 원이었다. 그 중에서 1,600만 원은 내 집 마련 적금을 깨서 사용했고 400만 원은 6개월 동안 남편이 보내준 식비였다. 깍쟁이처럼 굴지 말고 엄마랑 동생한테 먹고 싶다는 거 다 사주고 하면 너 괴롭히거나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준 거야. 그랬더니 남편은 자기가 한 말을 떠올리며 안색이 파랗게 질렸다. 아니, 니들한테 월세를 받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는 해줘도 되는 거 아니니? 라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남편을 다그쳤고 남편은 거의 쓰러지듯 바닥에 앉았다. 그리고 남편은
내가 이렇게 생각 없이 먹기만 하는 밥충들하고 살다가는 내 집 사는 건 꿈도 못 꾸고 망할 거다. 라며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딱 잘라 말했고 남편은 집을 나갈 준비를 시작했다. 난 그때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건넸다. 난 도저히 당신하고는 못 살아요. 우리 이혼해요. 뭐야 이건? 당신 제정신이야? 변호사 고용했으니까 앞으로 변호사 통해서 말해. 그렇게 말하고 나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한강에서의 일이 있고 난 후 난 시어머니와 시누이한테 구박받았을 때의 폭언을 녹음해뒀다. 거기에 남편하고의 통화 내용도 전부 다 녹음해놨다. 남편은 매번 전화할 때마다 나보고 멍청하다는 둥 바보 같다는 둥 막말을 서슴지 않았고 난 화가 나고 모욕감을 느꼈지만 증거를 남기기 위해 참아가며 녹음을 해뒀다. 그리고 꼬박꼬박 일기도 써뒀다. 난 진짜로 남편이 모아둔 적금이 다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친정 엄마한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다. 그때 아빠가 아시는 변호사분께서 시어머니와 시누이한테 들은 막말을 녹음해두고 남편하고 전화했을 때 남편이 폭언을 하면 그때마다 녹음을 해두라고 조언을 해주셨다. 난 그 녹음 파일을 변호사분께 보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용 증명서를 발행해주셨다. 그리고 위자료와 양육비를 남편에게 청구했다. 남편한테 몇 번이나 전화랑 카톡이 왔는데 그때마다 난 아무 잘못 없거든? 이게 다 엄마가 그런 거잖아! 라고 했지만 당신의 막말 수준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거든요? 그 뒤의 일은 변호사에게 맡겨놔서 일이 잘 진행됐다. 남편은 변호사 보고 나에게 몇 번이나 자기 뜻을 전해달라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랑 연 끊고 살 테니까 재결합하자고 했단다. 하지만 변호사가 남편에게 부인께서 당신한테 몇 번이나 도와달라고 했는데 당신은 도와주기는커녕 폭언을 하셨죠? 그때 당신이 부인한테 하신 폭언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남편은 반박을 하지 못하고 중얼중얼거렸고 변호사는 더 다그치면서 부인께서는 당신한테는 말을 안 했지만 당신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견딜 수 없이 심하게 이지매를 해서 아이를 업고 한강까지 가서 뛰어내리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의 웃음소리와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떠올리며 자살을 멈추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부인께서는 당신한테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게 되었고 감정도 식어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들은 남편은 그저 주저앉고 말았다. 남편도 설마 자기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그런 일까지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았다. 그 후부터는 변호사 말대로 따라주기로 했다고 한다. 진짜 한강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던 생각을 하면 그때 날 도와준 건 남편이 아닌 돌아가신 할머니였다고 생각을 하니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때 봤던 구름은 진짜로 외할머니였을 거라고 나는 지금도 믿는다. 그 후 적금도 다 깨서 쓰고 빚까지 지게 된 남편은 그 집에서 독립도 못하고 셋이서 아주 빈곤하게 지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고맙게도 우리 친정 부모님은 아직까지 건장하게 일을 하고 계셔서 돈 걱정은 안 하고 살고 있다. 돌싱이 됐으니 이제부턴 회사를 다니려고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친정 부모님이 그동안 힘들었는데 당분간은 좀 쉬도록 해 라고 말해주셔서 부모님 말씀대로 당분간은 아이와 친정에서 지내면서 휴식을 취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취직을 해서 앞으로는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시아버지 술주정에 고통받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도와드릴지 남편과 함께 고민하고 있었다. 선생님이셨던 시아버지는 원래부터 술을 좋아하셔서 자주 모임에 가시고 반주도 하셨다. 그러다 8년 전 전근하셨을 때쯤부터 취하면 집 안에서나 밖에서나 폭력을 휘두르고 폭언을 내뱉으며 언젠가부터는 뉴스에 나오는 주폭이 돼버렸다. 새로운 학교의 학생들한테 이래저래 많이 시달렸다고 하는데
체면 때문인지 집에서는 가족한테 아무 말 안 하고 술로 시름을 달래셨다. 안 마셨을 때는 무뚝뚝하지만 멀쩡한 사람인데 술만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서 술주정이 시작되면 폭언은 물론 때때로 폭력까지 휘두른다. 시어머니에게 내 집에서 나가! 이 무식한 여편네! 같은 폭언을 해대며 몇 번이나 현관문을 쾅쾅 걷어차는 등 집안에서 난동을 부렸다. 시어머니는 매일 울면서 이제 네 애비 얼굴도 보기 싫다. 술 안 마실 때는 안 마신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마시면 전화리를 피워대니. 네 동생도 아빠 술 마시기 시작하면 불똥 튈까봐 방으로 도망가고. 라고 남편에게 하소연하셨다. 남편한테 사정을 듣고 둘이서 어떻게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도울지 계획을 짰다. 그래서 그날도 작전회의를 하러 시아버지 댁으로 갔다. 시어머니는 너희 시아버지 술 마시러 갔으니까 괜찮다. 라고 하셨는데 정작 가보니 술 취한 시아버지가 계셨다. 깜짝 놀랐다. 항상 점잖으신 분이셨는데 시어머님 말씀대로 완전 딴 사람처럼 술주정을 피웠다. 여자 둘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경찰한테 신고하죠. 라고 시어머니께 귓속말을 했다. 그러자 이런 일로 경찰까지 부르면 네 시아버지 선생짓 못하신다. 애당초 경찰 부를 거였으면 너희들한테도 말 안 하고 내가 진즉에 불렀을 거다. 경찰 말고 네 남편한테라도 전화해봐. 라고 한 소리 들었다. 문제는 시아버지도 그 소리를 듣고 다가와서는 야 임마! 너 언제 들어왔냐? 인사도 안 하고 슬그머니 들어와선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네. 혹시 당신이 부른 거야? 내가 또 술주정 부린다고 며느리한테 일러 바친 거야 당신? 상황이 심상치 않자 만일에 대비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면서 시어머니께 도망가자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얘가 마음대로 온 거야. 나는 몰라. 이러시더니 나를 방패막으로 쓰셨다. 아니 어머님. 당황할 틈도 없이 시아버지의 조폭이 시작됐다. 시아버지 입에선 지독한 술 냄새가 진동했다. 한참 얻어맞던 중 우연히 테이블 위에 있는 술병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엔 잘 마시지도 않는 도수 높은 양주병이 놓여져 있던 것이다. 그걸 보고는 죽을 수도 있겠다 느끼곤 어설프게 저항하는 대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얻어맞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뭐야? 너 왜 그냥 가만히 맞고만 있어? 맞아도 아무렇지 않아? 그런 거야? 기가 막혀서 이젠 하다 며느리까지 날 무시하네. 에이! 그러고선 테이블로 가서 술병을 집어들고선 나한테 달려들었다. 깜짝 놀라 몸이 그대로 얼어붙어서 도망도 못 가고 정신이 들었을 때에는 천장을 보고 쓰러져 있는 상태였다. 몸 이곳저곳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술병으로 맞지는 않았지만 주먹으로 얼굴을 제대로 맞았다. 쓰러지면서 테이블에 뒤통수도 부딪혀서 잠깐 정신을 잃었던 거다. 설상가상 시아버지는 이번엔 내 위로 올라타서 옷을 찢고선 속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주먹으로 맞은 것보다도 훨씬 큰 충격을 받고 그만 울어버리고 말았다. 울먹거리며 아버님 그만 좀 라고 하자 옆에서 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얘 그냥 가만히 있어. 라며 나를 말렸다. 진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온 힘을 쥐어짜 시아버지를 밀어내려고 했지만 온몸이 저리고 천장도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보였다. 두통도 엄청 심해서 뭐라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다. 여태껏 내 하나 못 낳았으면서 그래도 몸뚱아리는 나름 쓸만하구먼. 씨가 문제인지 밭이 문제인지 내가 직접 봐야 쓰겠다. 그렇게 속옷까지 벗겨지려던 찰나 안 아픈 데가 없는 상태에서 배에 압박이 가해지자 단번에 헛구역질이 올라왔고
쓰러진 채로 토하고 말았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에이, 더럽게 쓰리. 라며 내 위에서 비켜섰고, 시어머니는 아유, 들어오라. 라며 양손으로 코를 막고 얼굴을 잔뜩 찡그리셨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해 엉금엉금 기어서 가방 속 핸드폰을 꺼내 구급차를 부르려고 하자 구급차 부르려고? 그걸로 호들갑 떨긴. 시어머니에게 핸드폰까지 뺏겨버렸다. 나는 그 순간 완전히 의식을 잃었고 다시 정신이 들자 병원이었다. 중학교 2학년이었던 신우이가 대신 구급차를 불렀다고 한다. 내가 눈을 뜨자 신우이는 죄송해요 언니. 제가 좀 더 빨리 경찰에 신고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울며 사과하기 시작했다. 아가씨도 집에 있었어요? 혼자 많이 무서웠죠. 제가 괜한 일 벌려서 미안해요. 라고 하자 언니가 아빠한테 맞는 거 알고 있었어요. 방까지 소리가 다 들렸으니까. 그치만 저 아빠 너무 무서워서 언니 도울 용기가 없었어요. 대성통곡했다. 여린 마음의 아가씨와는 정반대로 시어머니는 구급차 부르려고 했더니 며느리가 부르지 말라고 해서. 거짓말까지 했다. 나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틀었다. 물건 깨지고 테이블 쓰러지는 소리, 내 비명, 시아버지의 강간미수 정황, 시어머니의 아유, 들어오라. 구급차 부르려고? 그걸로 호들갑 떨긴. 모든 말이 전부 녹음돼 있었다. 회사 조퇴하고 병원으로 달려온 남편도 아가씨도 간호사도 그걸 듣고 깜짝 놀랐다. 시어머니 얼굴도 새파래졌다. 그게 어쩔 수 없잖니. 경찰 불러서 일 커지기라도 하면 너희들 아버지 학교에서 잘릴 거고. 구급차도 그냥 부르게 냅뒀다간 나까지 얻어맞게 생겼으니. 라고 했다. 남편이 곧바로 아니 그럼 어머니 본인만 아니면 누가 맞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따졌다. 그러자 시어머닌 네 마누라는 아직 젊으니까 좀 다쳐도 괜찮잖아. 란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라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한마디 하려던 찰나 나보다도 남편이 먼저 같이 사는 건 없던 얘기로 하죠.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일갈했다. 나랑 네 아빠랑 둘이서는 절대 같이 못 산다. 라며 시어머니가 울며 애원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극대노한 남편은 이미 마음을 단단히 굳힌 상태였다. 다급했다곤 해도 자기 혼자 살겠다고 며느리 냅다 버리고 도망간 시어머니. 정 떨어진 우리 부부는 아가씨만 데리고 집으로 갔다. 시아버지는 신고받고 달려온 구급대원들이 곧바로 경찰에 연락해 상해와 강간미수 혐의로 체포됐다고 한다. 시아버지 측 변호사는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을 주장했지만 판사는 시아버지 측 주장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실형을 선고했다. 술을 핑계로 학교 애들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만만한 가족한테 풀고 있었을 뿐이었다. 결국 학교에서도 가장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아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게 됐다. 그로부터 12년 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변한 게 없었다. 예전처럼 시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고는 잠적했다. 시어머니는 그 일로 중상을 입고 휠체어 신세가 되셨다. 우리들은 친척을 포함해 모든 연을 끊었기 때문에 꽤 나중에야 그 소식을 듣게 됐다. 시아버지의 경우는 알고 있는 게 더 적지만 아직까지도 경찰에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 야반 도주를 한 후로 집은 공포영화 속 폐가처럼 됐고 아직까지 행방불명이라 한다. 알코올에 찌든 머리로는 암만 애써도 경찰 피해서 계속 운둔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내 생각엔 아마도 이미. 남편의 생각은 이러했다. 당시 14살이었던 아가씨는 26살이 됐고 씩씩하고 마음도 착한 남자친구와 결혼했다.
나는 암 치료로 자궁적출을 했기 때문에 아이는 낳을 수 없었지만 아가씨와 같이 살게 되고부터는 아가씨를 내 친자식처럼 예뻐했고 아가씨도 날 친엄마처럼 생각했다고 한다. 결혼식 때 마치 친부모처럼 대해줬고 꽃다발과 편지도 받았다.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고 감격한 나는 새신랑에게 내 딸 울리면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울면서 한마디 한 게 흑역사로 남았다.